서울을 다녀온 뉴욕 사람들이 뉴욕보다 서울이 더 편했다는 후기를 며칠째 올리면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상한 건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먼저 꺼낸 건 궁궐도 음식도 야경도 아니었습니다. 처음 댓글은 비웃는 쪽이 많았습니다. 며칠 여행하고 서울이 더 낫다니 뉴욕 생활을 너무 쉽게 말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먼저 달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비슷한 후기가 하나씩 더 붙었습니다. 서울을 다녀온 뒤 뉴욕의 평범한 하루가 불편해졌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야기는 화려한 풍경이 아니라 아주 작은 생활 장면에서 시작됐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서울을 다녀온 뉴욕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들은 제가 진행하던 밤 라디오 방송의 문자창으로, 음성 메시지로, 방송이 끝난 뒤에도 남아있는 짧은 사연으로 연달아 들어왔습니다. 뉴욕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들이었죠. 여행을 많이 다녀본 사람들도 있었고, 자기 동네의 위험과 편리함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울 이야기를 하면서 이상하게도 궁궐이나 음식보다 자기 손 이야기를 먼저 꺼냈어요. 처음엔 평범한 여행 후기인 줄 알았습니다. 서울에 다녀왔다면 궁궐이 아름다웠다거나 거리가 밝았다거나 음식이 인상적이었다는 말이 먼저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말을 오래 하지 않았어요. 대신 서울에서 돌아오고 나니 뉴욕의 평범한 하루가 갑자기 피곤해졌다고 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문 앞 택배 알림을 보는 순간에 밤길을 걸을 때 자기 몸이 다시 조여드는 것 같다고 했죠. 한 청취자는 서울의 작은 가게 계산대 이야기를 남겼어요. 물건을 고르고 카드를 내고 영수증을 받는 동안 자기가 지갑을 움켜쥐지 않았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고 했습니다. 뒤에 선 사람이 얼마나 가까운지 재지 않았고 점원의 손끝을 계속 따라가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뉴욕으로 돌아와 동네 가게 계산대 앞에 선 순간 손이 먼저 지갑 쪽으로 갔다고 했어요. 그 짧은 동작 하나가 갑자기 너무 피곤하게 느껴졌다고요. 다른 메시지는 문 앞 택배에서 시작됐어요. 서울 친구 집 앞에 상자가 놓여 있는데 아무도 급히 들여놓지 않는 걸 보고 처음에는 자기 혼자 불안했다고 해요. 그런데 저녁이 되어도 상자는 그대로였고 친구는 그걸 특별한 일처럼 말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밤길 이야기도 이어졌죠. 어떤 청취자는 음성 메시지 끝에 이렇게 말했어요. 서울 밤길에서 처음으로 손에 힘을 뺐어요. 저는 다음 사연으로 넘기려다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그 문장이 야경보다 더 오래 남았거든요. 그래도 처음에 저는 꽤 자신 있었어요. 여행 후유증이죠. 하고 웃어넘겼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며칠 쉬다 오면 자기 도시가 갑자기 거칠게 보일 수 있잖아요. 저는 속으로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했죠. 대도시를 엽서처럼 비교하면 안 된다. 며칠 본 서울과 평생 사는 뉴욕을 같은 저울에 올리는 건 순진한 비교다. 그때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저는 뉴욕을 사랑합니다. 이 도시는 제 일터이고 제 문장들이 자라난 곳이고 제가 매일 아침 커피를 들고 다시 걸어 나가는 무대입니다. 뉴욕에서 경계한다는 건 도시를 미워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계산대에서는 내 차례와 내 물건을 확인하고 문 앞 상자는 되도록 빨리 들여놓고 밤길에서는 뒤쪽 발소리와 건너편 불빛을 함께 듣습니다. 그건 겁이 아니라 대도시를 아는 태도라고 저는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칭찬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음 한쪽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아직 도시를 생활로 본 게 아닙니다. 좋은 친구를 만났고 좋은 동네를 다녔고 낯선 언어 때문에 불편함조차 새로움으로 포장된 겁니다. 저는 라디오에서 부드럽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거의 결론을 내려두고 있었습니다. 서울 찬양은 여행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잠깐 겪는 밝은 착각이라고요. 그런데 설명이 끝까지 가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궁궐보다 계산대를 말했을까요? 왜 쇼핑보다 문 앞 택배를 말했을까요? 왜 음식보다 밤길에서 풀린 손을 말했을까요? 여행이 남긴 감상이라기엔 그 장면들이 너무 생활 쪽에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점이 마음에 걸렸어요. 서울을 다녀온 사람들은 제가 평생 능력이라고 믿었던 기본 동작이 잠깐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이 완벽하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도시든 조심해야 할 순간은 있죠. 다만 그들이 말한 건 거창한 안전이 아니라 하루 중 너무 익숙해서 이름도 붙이지 않았던 긴장이 몇 번 쉬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방송이 끝난 뒤에도 저는 사연 하나를 다시 재생했습니다.
서울 밤길에서 처음으로 손에 힘을 뺐어요. 스피커에서 그 문장이 다시 흘러나오자 저는 칼럼 메모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관광지가 아니라 계산대. 관광지가 아니라 택배. 관광지가 아니라 손. 편했다, 좋았다, 안전했다 같은 말은 지웠습니다. 대신 더 작고 이상한 문장들이 남았어요. 지갑을 안 움켜짐. 상자를 안 뛰어감. 밤길에서 손을 안 쥬. 메모들이 한 장에 모이자 질문이 바뀌었어요. 서울이 얼마나 멋졌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왜 뉴욕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자기 손을 다시 의식하게 되었느냐였죠. 사람은 특별한 풍경보다 매일 반복하던 행동이 흔들릴 때 더 오래 말합니다. 그래서 며칠 뒤 방송에서 그 사연들을 다시 꺼냈어요. 조금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서울 여행이 뉴욕 사람들에게 이상한 부작용을 남긴 모양이라고요. 문자창이 바로 움직였어요. 어떤 사람은 맞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과장이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아직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중 한 문장이 제게 곧장 꽂혔어요. 그럼 직접 가서 확인해 보세요. 서울에서 뉴욕 사람들이 무엇을 안 지키게 되는지요.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잠깐 말을 놓쳤습니다. 청취자 의견이라기보다 제 책상 위에 떨어진 검증 과제 같았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도전장에 가까웠죠. 방송이 끝나고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적었습니다. 무엇을 안 지키게 되는가? 보통 여행 이야기는 무엇을 봤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로 정리되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은 반대였습니다. 서울이 뉴욕 사람에게 무엇을 새로 하게 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멈추게 했느냐는 질문이었어요. 평생 몸에 새긴 경계 동작을 잠깐이라도 내려놓는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감상문처럼 듣는 일을 멈추고 반박할 질문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계산대에서 덜 의심받는다는 말이 진짜인가? 무난 물건을 하루 종일 걱정하지 않는다는 말이 과장 아닌가? 사람 많은 지하철과 밤길에서도 몸의 긴장이 덜하다는 말이 가능한가? 좋은 동네가 닫힌 문과 경비 없이도 좋은 동네일 수 있는가? 이렇게 적고 보니 제가 서울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서울 칭찬을 시험하러 가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었던 건 계산대였습니다. 가게 직원과 손님 사이에는 아주 짧은 확인의 시간이 있습니다. 물건이 제대로 찍혔는지, 카드가 제대로 돌아왔는지, 뒤에 선 사람이 너무 가까이 오지 않는지요. 뉴욕에서 그것은 무례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습관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그 확인이 정말 줄어드는 걸까요? 저는 열린 매대 위에 물건이 놓여 있고 영수증이 아무렇지 않게 남아있는 장면이 무엇을 말하는지 직접 봐야 했습니다. 무난 물건은 더 이상했습니다. 저는 택배 알림이 오면 바로 시간을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려갈 수 있는지, 이웃에게 부탁해야 하는지, 상자가 밖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머릿속으로 먼저 세어보죠. 그 습관을 부끄러운 일로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서울에서는 문 앞 택배가 하루의 배경처럼 놓여 있다는 말이 반복됐습니다. 특정 건물의 운인지, 특정 동네의 분위기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서로의 문 앞을 다르게 대하는 생활 방식인지 구분해야 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동 중의 몸에서 나왔습니다. 출퇴근길 지하철은 어디서나 피곤합니다. 서울이라고 사람이 적을 리도 없고 밀리지 않을 리도 없죠. 그런데 서울을 다녀온 사람들은 혼잡함보다 긴장의 차이를 말했습니다. 가방을 당기는 속도, 손잡이를 잡은 손의 힘, 옆 사람과의 거리, 늦은 시간 편의점 불빛 아래를 지나갈 때의 걸음 같은 것들이요. 저는 퇴근길 지하철과 밤 편의점 불빛을 직접 통과해 봐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건 동네의 모양이었습니다. 좋은 동네가 닫힌 문과 경비 없이도 좋은 동네일 수 있는가? 뉴욕에서 좋은 동네라는 말은 종종 단단한 입구, 확인하는 사람, 조심스럽게 설계된 경계와 함께 떠오릅니다.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자기 삶을 지키니까요. 그런데 서울 이야기를 보낸 사람들은 다른 그림을 말했습니다. 문이 열려 있고, 가게가 거리와 붙어 있고, 밤에도 생활의 불빛이 끊기지 않는 열린 생활권이 몸의 판단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질문 4개를 세우고 나니 제 의심은 오히려 선명해졌어요. 저는 아직도 그것이 착각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며칠 머문 여행자는 도시의 어두운 면을 느껴봅니다. 안내해주는 사람이 있고, 좋은 동선만 지나고, 낯선 언어 때문에 불편함조차 새로움으로 포장되기도 하니까요. 전화 속 목소리만으로는 반박도, 동의도 할 수 없었죠. 그날 밤 저는 빈 원고 파일을 열고 칼럼 제목부터 적었습니다. 서울 여행이 뉴욕인에게 주는 착각,
쓰는 동안에도 저는 조금 웃었습니다. 제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제목을 쓰고 나니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어요. 열린 매대와 영수증, 문 앞 택배, 퇴근길 지하철, 밤 편의점 불빛. 그들이 내려놓았다는 동작이 정말 내려놓을 만한 것이었는지 확인하는 일.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모든 것이 여행자의 짧은 착각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 그렇게 저는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유명한 곳보다 지하철역 출구 옆 작은 매장으로 먼저 갔습니다. 서울을 칭찬하던 청취자들이 반복해서 말한 건 궁궐이나 음식이 아니라 계산대였으니까요. 정말 도시의 감각이 바뀌는지 보려면 사진에 잘 나오는 장소보다 손이 먼저 움직이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커피 냄새와 냉장고의 낮은 소리가 먼저 들렸고 출근길 손님들이 좁은 통로를 익숙하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제 발을 멈추게 한 건 낯선 상품이 아니었어요. 낮은 매대 위에 립밤과 치약, 면도기 같은 생필품이 그대로 놓여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투명한 문도 없고 직원이 열쇠를 들고 와야 할 잠금 장치도 없었죠. 뉴욕에서는 그런 작은 물건 앞에서도 먼저 호출 버튼을 찾는 일이 익숙했습니다. 직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뒤에 선 사람의 한숨을 듣고 물건 하나를 꺼내는 일까지 작은 절차가 되곤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손님들이 그냥 손을 뻗었어요. 립밤을 짚고 치약을 바구니에 넣고 면도기를 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너무 평범해서 아무도 그 장면을 신기하게 여기지 않았죠. 이상하게도 신기해하는 사람은 저 하나였습니다. 저는 물건 앞에서 손을 뻗다가 멈췄어요. 누가 막은 것도 아닌데 허락을 받기 전에는 이 물건에 닿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몸에 먼저 올라왔습니다. 결국 저는 계산대 뒤에 있던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그냥 집어도 되는 겁니까? 직원은 잠깐 제 얼굴을 보고 웃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에서 취재 일정을 도와주던 통역자도 옆에서 말했어요. 네, 그냥 고르시면 됩니다. 그 말이 너무 당연하게 들려서 저는 오히려 더 어색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 행동을 큰 허락처럼 받아들고 서 있는 제 모습이 보였거든요. 저는 립밤 하나를 집어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그 작은 물건이 손바닥에 올라오는 순간에도 손끝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손을 보고 있다가 지금 왜 그걸 집었느냐고 물을 것 같았습니다. 뉴욕에서 배운 습관을 나쁘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도시가 오래 가르쳐 준 생존의 동작이니까요. 다만 그날 서울의 작은 매장 안에서는 그 동작이 제 몸에 얼마나 깊게 남아 있는지가 먼저 보였습니다. 계산은 너무 조용하게 끝났어요. 직원은 물건을 찍고 저는 카드를 내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봉투를 건네받는 손길도 특별히 친절하거나 특별히 무심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음 손님으로 넘어가는 평범한 흐름이었죠. 그런데 제 몸은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손에 쥔 채 출구 근처에서 잠깐 멈춰 섰어요. 누군가 뒤에서 부를 것 같았습니다.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하거나 봉투 안에 물건과 맞춰보자고 할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문 쪽으로 한 걸음 가다가 다시 돌아봤습니다. 직원은 이미 다음 손님의 물건을 찍고 있었고 뒤에 있던 손님들은 제 옆을 자연스럽게 지나갔습니다. 한 사람은 냉장고에서 음료를 꺼냈고 다른 사람은 계산이 끝나자 영수증도 제대로 보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계속 출구 앞에 서 있자 통역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영수증은 버리셔도 돼요. 직원도 휴지통 쪽을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저는 순간 영수증을 더 꼭 쥐었죠. 버려도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제 몸은 아직 증거를 놓기 싫어했어요. 그 모습이 저도 민망해서 작게 웃었습니다. 물건 하나 산 사람이 왜 출구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서 있었는지 그제야 제 눈에도 보였거든요. 그 순간 이상하게도 제 손에 남은 영수증만 장면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요구하지 않은 증거를 저 혼자 꽉 쥐고 있었던 겁니다. 출구 앞에는 저를 확인하는 눈이 없었고 뒤의 손님들은 저를 피해서 지나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하루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영수증을 접어 휴지통에 넣었습니다. 손에 들어간 힘이 조금 늦게 풀렸습니다. 매장 밖으로 나오자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검증표 첫 줄에는 계산대에서 덜 의심받는다는 말이 진짜인가?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에 오기 전에 저는 그 옆에 틀렸다는 표시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행자의 감상은 실제 생활 앞에서 금방 깨진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아침 제 펜은 곧장 결론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확신 대신 물음표를 그렸습니다.
그 물음표는 서울이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매장 하나로 도시 전체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쯤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제 반박에는 작은 금이 갔습니다. 빠르게 살 수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물건이 싸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손님이기 전에 잠재적 문제로 세워지는 느낌을 덜 받았습니다.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남았습니다. 상점 안에서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바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계산대는 직원이 있고 손님들이 지켜보는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문 앞에서는 어떨까요? 남의 물건이 복도에 놓여 있고 주인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 감각이 유지될까요? 그 질문은 그날 오후 숙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제 앞에 놓였습니다. 복도에는 택배 상자가 여러 개 놓여 있었어요. 갈색 상자와 흰 봉투가 문 앞마다 기대어 있었고 어떤 것은 신발장 옆에, 어떤 것은 현관문 바로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걸음을 늦췄죠. 누가 이걸 두고 간 건지,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주인은 알고 있는지부터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문 앞의 상자는 늘 시간과 경쟁하는 물건이었으니까요. 저는 통역자에게 물었어요. 이거 주인이 잊은 겁니까? 관리실에 알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는 상자를 한번 보고는 별일 아니라는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퇴근하면 가져가겠죠. 조금 있다가 가져갈 거예요. 그 말이 너무 가볍게 지나가서 저는 오히려 다시 상자를 봤습니다. 제가 무겁게 들고 있던 생각이 그 복도에서 혼자만 큰 소리를 내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어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제보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상자들이 놓인 복도를 사진으로 남기려는 순간 통역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그냥 남의 택배예요. 사건처럼 찍으면 오히려 이상해 보여요.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제가 택배를 지키려는 사람인지 남의 물건을 더 의심스럽게 만드는 사람인지 순간 헷갈렸죠. 뉴욕에서 배송 알림은 하루를 잘게 자릅니다. 지금 내려갈 수 있는지, 이웃에게 부탁해야 하는지, 현관 카메라가 제대로 켜져 있는지, 택배 보관함에 들어갔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커피를 마시다가도 알림이 울리면 마음이 문 앞으로 뛰어갑니다. 그것이 과한 걱정이라기보다 여러 번 배운 현실적인 계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복도에서 사람들이 너무 태평해 보이는 게 아니라 제 머릿속 계산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방으로 가는 동안에도 저는 자꾸 뒤를 돌아봤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 번, 계단 쪽에서 한 번, 방문 앞에 서서 또 한 번 봤어요. 복도를 지나던 사람들은 그런 제 시선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집 문을 열었고, 누군가는 음식물 봉투를 들고 지나갔고, 아이를 부르는 목소리가 문 안쪽에서 흘러나왔죠. 상자를 두고도 사람들의 하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보고 있는 사람은 거의 저 혼자였습니다. 상자들은 복도의 주인공이 아니라 배경처럼 놓여 있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바로 그 배경처럼 놓여 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뉴욕의 제 머릿속에서는 문 앞 상자가 곧장 이야기의 시작이 되거든요. 없어지면 어떡하지?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지? 지금 가야 하나? 늦으면 안 되나? 그런데 이 복도에서는 그 질문들이 아무에게도 급히 전달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녁에 다시 복도로 나왔을 때 상자 몇 개는 사라져 있었고 다른 작은 봉투가 새로 놓여 있었어요. 복도는 더 위험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생활에 가까워져 있었죠. 문틈으로 저녁 냄새가 새어나오고 신발장 옆 우산이 젖은 채 서 있고 엘리베이터는 조용히 오르내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그 공간이 사건 현장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사람들이 자기 하루를 잠깐 문 앞에 내려놓는 생활 공간에 가까웠습니다. 그때 문이 하나 열리고 어린아이가 어른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아이는 문 앞에 상자를 흘낏 보더니 그냥 지나갔어요. 어른도 아무 말 없이 아이 손을 조금 자기 쪽으로 당겨 상자를 피하게 했습니다. 가르친다는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남의 물건 앞에서는 그렇게 지나가는 법을 보여주는 작은 동작 같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오래 봤습니다. 그렇다고 이 도시에서는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문장은 너무 쉽고 너무 위험합니다. 제가 본 것은 절대 안전이 아니라 그날의 복도였습니다. 적어도 그 복도에서는 물건 하나가 사람의 하루를 계속 붙잡고 흔들지 않았습니다. 상자가 놓여 있어도 누군가의 저녁이 곧장 중단되지 않았고 알림 하나가 마음 전체를 문 앞으로 끌고 가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저는 노트를 펼쳤어요.
무난 물건을 하루 종일 걱정하지 않는다는 말이 과장 아닌가. 라는 줄 아래에 천천히 적었습니다. 하루가 물건을 지키는 일로 끊기지 않는다. 문장을 쓰고 나서도 한참 펜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그 말은 서울을 칭찬하는 문장이라기보다 제가 살던 도시의 하루가 얼마나 자주 작은 긴장으로 잘렸는지 처음 인정하는 문장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밤 검증표에는 2개의 흔들린 줄이 생겼습니다. 계산대 옆에는 물음표가 있었고 택배 옆에는 제가 새로 적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아직 제 반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 적은 매장과 조용한 복도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진짜 표정은 사람이 몰릴 때와 밤이 내려왔을 때 더 선명해지죠. 저는 다음 날 지하철역으로 갈 생각을 하며 손바닥을 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영수증이 없었는데도 손에는 아직 조금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일부러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작은 매장과 조용한 복도에서는 제 반박이 흔들렸지만 아직 마음 한쪽은 버티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적은 곳이라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도시의 진짜 표정은 사람이 몰릴 때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뉴욕에서라면 그 시간에 제 몸은 먼저 준비를 합니다. 가방을 어느 쪽으로 둘지, 휴대폰은 언제 넣을지, 출구는 어디로 잡을지부터 계산하니까요.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자마자 공기가 달라졌어요. 바깥보다 따뜻했고 발걸음 소리와 안내 방송이 천장 아래에서 섞이고 있었습니다. 개찰구 앞에는 사람들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이상하게 서로를 밀어내는 느낌만으로 움직이지는 않았죠. 카드를 찍고 들어가는 줄이 생겼고 바닥에는 걸어가는 방향을 알려주는 화살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살표를 보면서도 가방끈을 앞으로 당겼어요. 휴대폰은 화면이 보이지 않게 손으로 덮었습니다. 곧이어 안쪽 주머니에 넣었고 손은 다시 가방 지퍼 위로 올라갔어요. 그 동작은 제가 일부러 생각해서 한 게 아니었죠. 사람이 많아지면 몸이 먼저 하는 일이거든요. 군중 속에서 주머니와 가방을 확인하는 건 불안함이 아니라 도시를 배운 사람의 예절처럼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환승 통로로 들어서자 사람의 흐름은 더 빨라졌습니다. 천장에는 환승 표지가 이어졌고 바닥 화살표는 어느 쪽으로 걸어야 하는지 계속 말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 표지들을 따라가면서도 어깨를 조금 움츠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큰 충돌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 손은 먼저 바지 주머니를 눌렀고 바로 가방 앞쪽을 확인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사람들 사이로 멀어지고 있었어요. 누구도 저를 노린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몸은 이미 작은 사건 하나를 끝낸 사람처럼 긴장해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뒤에서는 사람들이 저를 피해서 지나갔고 안내 방송은 다음 열차가 곧 들어온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승강장 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계단 한쪽을 비워두고 움직였습니다. 승강장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장면은 아니었어요. 문이 열리자 먼저 내리는 사람들이 빠져나왔고 기다리던 사람들은 조금 옆으로 물러섰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질서를 설명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은 대체로 그 흐름을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도 가방끈을 놓지 못했습니다. 몸은 아직 뉴욕의 방식으로 서 있었고 눈은 서울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보호자 손을 잡고 줄 옆으로 살짝 물러섰습니다. 그 앞에 있던 어른도 자연스럽게 한 걸음 비켜섰고 내리는 사람들의 길이 잠깐 열렸어요. 누구도 박수 칠 만한 장면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그 작은 움직임을 계속 보게 됐습니다. 줄을 지키는 일이 안내 방송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앞 사람의 등을 보고 배우는 일처럼 보였거든요. 몇 정거장을 지나 번화가 쪽 역에서 내렸을 때 저는 출구를 잘못 찾았습니다. 같은 색 표지와 여러 갈래 계단이 한꺼번에 보이자 순간 방향을 잃었어요. 저는 벽에 붙은 지도를 보다가 다시 휴대폰을 꺼냈고 사람들이 제 뒤에서 밀려오는 것 같아 한쪽으로 비켜섰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시민 한 사람이 제 화면을 보고 손으로 반대쪽 통로를 가리켰습니다. 그는 번역 화면을 잠깐 보여주었습니다. 이쪽이 아니라 저쪽으로 가면 된다는 짧은 말이었어요. 대단한 친절이라기보다 길을 막고 선 사람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아주 빠른 도움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곧바로 자기 길을 갔고 저는 그가 가리킨 쪽으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손짓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더 불안해진 게 아니라 제가 멈췄을 때도 흐름이 완전히 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옆 밖 번화가는 더 복잡했습니다. 간판은 밝았고
횡단보도 앞에는 사람이 모였고 가게 앞줄은 길게 늘어졌어요. 그런데 그 복잡함 속에서도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줄은 가게 문을 막지 않게 옆으로 접혔고 길 한가운데 멈춘 사람은 금방 가장자리로 빠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노트를 꺼냈습니다. 처음 적어둔 문장은 서울은 사람이 적어서 편한가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답은 그쪽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문장을 지우고 다시 적었습니다. 사람이 적어서 편한 게 아니었다. 사람이 많아도 도시가 나를 공격한다는 느낌과 꼭 같은 말은 아니었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야 가방끈을 잡고 있던 손이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서울의 군중이 늘 편하다고 말하려는 건 아니었습니다. 복잡했고 빠르고 처음 온 사람에게는 어렵기도 했어요. 다만 그 복잡함을 받쳐주는 표지와 줄, 사람들의 작은 양보가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줄 옆으로 비켜서는 법을 보여주고 길 잃은 사람에게 짧게 손짓해주고 가게 문을 막지 않게 줄을 접는 일. 한국 사람들에게는 너무 평범한 장면이겠지만 밖에서 온 제게는 조용히 오래 쌓인 약속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검증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낮에 지하철과 밝은 번화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고 표지가 있고 열차가 계속 오니까요. 제가 정말 확인해야 할 문장은 따로 있었죠. 서울 밤길에서 처음으로 손에 힘을 뺐다는 그 문장. 그래서 그날 밤 저는 숙소방에 앉아 있다가 일부러 더 늦은 시간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목적지는 멀지 않았습니다. 숙소 근처 편의점이었어요. 사실 꼭 필요한 물건은 없었죠. 물 한 병을 사도 되고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됐습니다. 중요한 건 밤의 길을 걸어보는 일이었습니다. 로비를 나서자 낮보다 공기가 차가웠고 골목 입구에는 작은 가게들의 불빛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손에 들고 길을 확인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편의점 안은 조용했지만 비어있지는 않았습니다. 학생처럼 보이는 사람이 음료를 고르고 있었고 회색 외투를 입은 남자가 컵라면, 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계산대 옆에서는 늦은 시간에 작은 소리들이 이어졌죠. 저는 물 한 병을 샀고 일부러 바로 숙소로 돌아가지 않고 조금 돌아서 걸었습니다. 제 몸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길을 헷갈렸습니다. 낮에 봤던 골목이라고 생각했는데 비슷한 간판과 닫힌 셔터가 이어지자 방향이 흐려졌어요. 저는 휴대폰 지도를 다시 보려다가 멈췄습니다. 그 순간 뉴욕에서 오래 배운 자세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열쇠를 꺼내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건 겁이 많은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는 밤길의 기본값이었어요.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손에는 휴대폰보다 열쇠가 있어야 하고 시선은 앞만 보면 안 됩니다. 발걸음은 느려지면 안 되고 밝은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고 오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그 골목에서도 제 몸은 아주 자연스럽게 방어 자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골목 끝에 편의점 불빛이 보였어요. 조금 전 들렀던 곳과 다른 작은 편의점이었습니다. 그 앞 버스 정류장에는 가방을 맨 학생 둘이 나란히 서 있었고 양복 위솥을 팔에 건 직장인이 휴대폰을 보며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죠. 길 건너편에서는 노부부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고 늦게 문을 연 분식집 안에서는 주인이 의자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위험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낯선 밤길에서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은 어디서나 같으니까요. 하지만 그곳은 밤이 되었다고 생활이 모두 접힌 장면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둘러싼 배경이 아니라 자기 하루를 마무리하는 중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누군가는 집으로 가고 누군가는 가게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다가 제가 열쇠를 너무 세게 쥐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손바닥 안쪽이 조금 아팠습니다. 금속 모서리가 손가락에 닿아 있었고 어깨는 아직 뒤쪽 소리에 맞춰 긴장해 있었죠. 저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 다음 아주 천천히 열쇠를 쥔 손을 폈습니다. 그 손이 펴지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어요. 머리로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린 뒤에 한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보인 것은 불빛과 정류장과 귀가하는 사람들의 흐름이었어요. 그 장면을 보는 동안 제 손이 조금 늦게 따라온 겁니다. 저는 열쇠를 주머니에 넣지 않고 손바닥 위에 느슨하게 올려두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몸의 자세가 달라졌어요. 숙소로 돌아와 저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밤길에서 안전하다고 판단해서 손을 편 게 아니었다. 손이 먼저 너무 세게 쥐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고
그 다음에 천천히 풀렸다.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말하고 나니 초반에 들었던 청취자의 문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서울 밤길에서 처음으로 손에 힘을 뺐어요. 그 문장이 이제는 감상이 아니라 몸의 기록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의 일만으로 도시 전체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식의 결론을 경계해요. 다만 그 밤 제가 확인한 것은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제 방어 자세를 조롱하지 않았고 동시에 끝까지 꽉 쥐고 있으라고만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생활이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길 위에서 제 손은 잠깐 다른 선택을 배운 것 같았어요. 침대 옆에 노트를 놓고도 저는 한동안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낮에 군중에서 느슨해진 가방끈과 밤길에서 펴진 손이 같은 이야기인지 생각하게 됐거든요. 이 감각은 밤길 하나의 우연일까요? 아니면 서울의 생활권 전체가 사람에게 주는 더 큰 감각일까요? 다음 검증표의 빈칸은 그 질문으로 남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노트에 남은 질문을 들고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길에서 열쇠를 쥔 손을 편 일이 정말 그 골목 하나의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서울의 생활권 전체가 저에게 다른 자세를 허락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유명한 곳을 피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시작해 지하상가로 내려가고 다시 거리로 나와 카페와 공원 벤치, 약국과 편의점을 지나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보기로 했죠. 서울에서 길 안내를 도와주던 친구가 옆에 있었습니다. 역에서 지하상가로 이어지는 통로에 들어서자 저는 먼저 걸음을 늦췄어요. 상점 앞 진열대가 통로 쪽으로 조금 나와 있었고 사람들은 그 사이를 자연스럽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무심코 물었죠. 여기 그냥 지나가도 되는 곳입니까? 친구는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냥 길이에요. 그 말이 너무 짧아서 저는 오히려 한 번 더 통로를 봤습니다. 그래도 저는 쉽게 납득하지 못했어요. 아니, 상점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간은 아닙니까? 제가 너무 진지하게 묻자 친구가 결국 웃었습니다. 허가라기보다 길이에요. 다들 지하철 타러 가고 물건도 보고 그냥 지나가요. 저는 그제야 제 질문이 조금 우스웠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웃음 뒤에는 이상한 부끄러움이 남았습니다. 길 앞에서도 저는 먼저 자격을 찾고 있었거든요. 뉴욕에서 제 몸은 그런 공간을 그냥 길로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경계선을 찾습니다. 사유지인지, 입주민 전용인지, 고객만 지나갈 수 있는지, 어디에 비밀번호가 필요한지부터 살피죠. 표지가 없으면 편한 게 아니라 더 조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그 지하상가에서는 역과 가게와 통로가 한 장면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보고 지나가고 잠깐 멈췄다가 다시 자기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거리로 나와 작은 카페에 들어갔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는 겉옷 하나가 의자에 걸려 있었고 옆자리에는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없었죠. 저는 순간적으로 주인을 찾아 두리번거렸습니다. 누군가 물건을 두고 간 건가 싶었거든요. 곧 그 사람이 계산대 앞에서 음료를 주문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자리를 맡아 둔 채 잠깐 줄에 서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직원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혹시 저 가방 주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친구가 제 팔을 살짝 잡았어요. 주문하러 간 거예요. 곧 와요. 정말 잠시 뒤 그 손님이 커피를 들고 돌아와 의자에 걸린 겉옷을 아무렇지 않게 정리했습니다. 저는 급히 시선을 돌렸어요. 남의 걱정을 해주려던 얼굴로 서 있었지만 사실은 제가 제 불안을 처리하지 못한 거였죠. 그 장면이 대단히 감동적인 미담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평범해서 저를 멈추게 했어요. 누군가의 가방이 잠깐 의자에 놓여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 앞을 그냥 지나가고 주인은 커피를 들고 돌아옵니다. 서울 사람들은 그것을 사건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평범함이 오히려 더 낯설었어요. 커피를 들고 밖으로 나오자 공원 쪽 벤치가 보였습니다. 노인 한 분은 장바구니를 옆에 두고 쉬고 있었고 아이는 보호자 옆에서 과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직장인은 휴대폰을 보며 잠깐 앉아 있었고 산책 나온 사람들은 천천히 지나갔어요. 저는 벤치 앞에서 또 멈췄습니다. 그리고 거의 습관처럼 물었습니다. 여기 앉아도 되는 곳입니까? 친구는 이번에도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앉으셔도 돼요. 저는 조심스럽게 벤치 끝에 앉았어요. 이상하게도 그 짧은 허락이 제 안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사실 그는 저에게 특별한 허락을 준 게 아니었어요. 그냥 공원 벤치라고 말한 것뿐이었죠. 그런데 저는 그 평범한 벤치 앞에서도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사람인지
먼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뉴욕에서 자주 보던 표지들이 떠올랐습니다. 입주민 전용, 사유지, 고객 전용, 비밀번호 필요. 모두 필요한 이유가 있는 표지들입니다. 뉴욕에서 그런 장치들은 사람을 괴롭히려고 생긴 것이 아니죠. 물건을 지키고, 건물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선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더 오래 그 선들을 존중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서울에서 제가 깨달은 건 다른 쪽이었습니다. 저는 좋은 동네를 생각할 때 너무 오래 닫힌 문부터 떠올리고 있었어요. 문이 많을수록, 경비가 분명할수록, 외부인이 쉽게 들어오지 못할수록 좋은 곳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그 하루는 지하철역과 상가와 거리와 카페와 벤치가 서로를 부드럽게 넘겨주고 있었습니다. 좋은 동네가 꼭 성처럼 닫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닐지도 몰랐습니다. 약국에 들렀을 때 저는 다시 그 감각을 확인했습니다. 발에 붙일 밴드를 하나 사고 싶었는데 저는 먼저 안쪽을 둘러보며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쪽도 손님이 그냥 들어가도 되는 곳입니까? 직원은 진열대 쪽을 가리키며 필요한 걸 고르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물건을 고르고 계산한 뒤에도 저는 영수증을 접어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종이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서는 물 한 병을 샀습니다. 출입문 옆에 서서 길을 확인하는 동안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갔습니다. 누군가는 계산하고, 누군가는 택배 상자를 들고 나왔고, 누군가는 버스 시간을 확인하며 문 앞에서 잠깐 서 있었어요. 저는 그 흐름 안에서 계속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통로를 맡고 있는 사람인가? 손님이 아닌데 너무 오래 서 있는 사람인가? 여기 있어도 되는 사람인가?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그 질문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학생과 직장인과 장바구니를 든 사람들이 같은 지붕 아래 서 있었습니다. 누구도 서로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서로를 밀어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에 마지막 검증 문장을 적었습니다. 좋은 동네는 성처럼 닫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조금 더 작은 글씨로 썼습니다. 나는 너무 오래 내가 있어도 되는 사람인지 증명하며 살아왔다. 그날 하루를 돌아보며 저는 시설보다 사람들의 손을 더 많이 떠올렸습니다. 남의 택배 앞을 그냥 지나가는 손, 아이를 줄 옆으로 이끄는 손, 길 잃은 사람에게 짧게 방향을 알려주는 손, 벤치 끝에서 장바구니를 조금 당겨 자리를 내주는 손이었죠. 앞에서 본 장면들을 다시 적다 보니 서울의 편리함은 시설 하나가 아니라 그런 손들이 서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조금씩 물러서는 습관 위에 놓여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모든 장면은 대단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범함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오래 지켜왔고, 누군가는 아이에게 보여주었고, 누군가는 자기가 받은 질서를 다음 사람에게 넘겼을 겁니다. 그래서 서울의 길은 제게 편리한 길이 아니라 오래 쌓인 약속처럼 보였습니다. 이 도시가 완벽하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다만 제가 걸은 하루는 지나가도 되는지, 앉아도 되는지, 서 있어도 되는지를 매 순간 증명하라고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뒤 그 차이는 더 또렷해졌습니다. 아파트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현관 옆 게시판에 택배 도난 경고문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치던 문장이었어요. 배송 물품을 오래 방치하지 말라는 안내, 분실에 주의하라는 문장, 의심스러운 사람을 보면 신고하라는 문장, 모두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복도에 놓여있던 상자들이 떠오르자 그 경고문은 갑자기 하루의 첫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서울로 떠나기 전에도 들렀던 그 드럭스토어에 다시 갔습니다. 입술 보호제 하나를 사려고 진열장 앞에 섰는데 투명한 문은 잠겨 있었어요. 호출 단추를 눌렀고 저는 직원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뒤에서는 누군가 한숨을 쉬었고 저는 괜히 다른 진열대를 보는 척했죠. 직원이 와서 열쇠로 문을 열고 작은 물건 하나를 꺼내 제 손에 건네고 다시 문을 잠갔습니다. 그 절차가 틀렸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이 도시에는 이 도시가 견뎌온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막기 위해 생긴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오래 이해해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열린 매대 앞에서 제가 물건을 짚고 계산하고 그냥 나왔던 순간이 겹쳐졌습니다. 같은 물건을 사는 일인데 한쪽에서는 제가 손님으로 시작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절차가 먼저 저를 둘러쌌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려는데 제 손에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꽉 쥐고 있었어요. 아무도 보자고 하지 않았는데도 몸은 이미 출구 앞에서 증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울의 계산대가 떠올랐습니다. 물건을 사고 영수증을 들고 멈췄지만 결국 버리셔도 된다는 말을 듣고 민망하게 웃었던 장면 말입니다. 저는 뉴욕의 출입문 앞에서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은 또 무언가를 증명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이 많아지자 제 손은 자연스럽게 가방끈을 감았습니다. 밤길에서는 열쇠가 손바닥 안으로 들어왔고 뒤쪽 소리에 맞춰 어깨가 먼저 굳었습니다. 저는 그 행동들을 부끄럽게 여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뉴욕에서 살아온 방식이었고 수많은 날 저를 지켜준 습관이었으니까요. 다만 이제는 그 습관의 무게가 보였습니다. 라디오 방송으로 돌아온 날, 한 청취자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서울은 여행 후유증이었나요? 저는 잠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행 후유증이라면 흐려져야 했는데 서울에서 본 장면들은 오히려 뉴욕의 평범한 하루를 더 또렷하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택배 경고문, 잠긴 진열장, 손에 쥔 영수증, 가방끈, 열쇠. 모두 제가 매일 들고 살던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서울을 너무 쉽게 설명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대도시를 모르는 사람들의 순진한 비교라고 생각했지만 서울에서 본 것은 순진한 감상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물건 앞을 그냥 지나가고 줄을 조금 비켜서고 길을 묻는 사람에게 손짓해주는 평범한 반복이었죠. 뉴욕을 덜 사랑하게 된 건 아니었습니다. 서울을 완벽한 도시라고 말하려는 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제가 능력이라고 믿었던 경계심이 꽤 무거운 짐이었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 저는 칼럼 파일을 열었습니다. 처음 적어두었던 제목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서울 여행이 뉴욕인에게 주는 착각. 그 문장에는 서울에 오기 전의 자신감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제목을 한 글자씩 지웠습니다. 화면이 비자 이상하게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빈 줄 위에 새 제목을 적었습니다. 뉴욕인들이 서울을 더 좋다고 말한 진짜 이유. 손에 힘을 빼도 되는 도시. 마지막 문장은 오래 걸렸습니다. 서울이 완벽하다는 말은 아니었다. 뉴욕이 틀렸다는 말도 아니었다. 다만 도시가 사람에게 매 순간 방어 자세를 요구하지 않을 때 하루가 얼마나 가벼워지는지를 서울에서 처음 알았다. 저는 그 문장을 쓰고 손을 폈어요. 이번에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가 제 기준을 내려놓기 위해서였습니다.